자,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모시는 분은 바로 이승훈 소장님입니다. 부동산 전반적인 거 요즘에 여러 채널들 나오시고 계시고, 또 직방 채널에서도 요즘에 핫플레이스 잡아서 요즘에 인기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또 신간도 나오셨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요즘에 이제 정책이다, 아니다,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 과연 상승할지, 맨날 하락할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같이 한번 콜라보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해답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제목이 참 거대한데요. 네. 이게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상향하는 이 원칙, 그리고 원칙에 맞는 지역들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정말 투자라는 것이 항상 원칙이 있잖아요. 네. 최소 자본으로 최대 수익률을 내는 게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공부만큼, 책을 사서 보는 것만큼 최고의 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효율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효율이 가장 효율적이죠. 한 2만원 주고, 그럼요. 2억 버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효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 책을 제가 먼저 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약간 주춤해요. 거래량도 줄고, 그렇죠. 네. 거래량이 뭐 20%까지 줄었다고 하고, 또 이미 거래된 가격보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건수도 꽤 많아졌다라고 하고, 또 중개터들 제가 몇 군데 전화해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이제 뭐 폭락이 왔네. 그리고 지금 신난 분이 또 그분 신나가지고 뭐 끝났다. 뭐 이렇게 영상 막 올리시던데, 그 라반꿀이라고 하죠. 네. 라반꿀. 이번에도 라반꿀 공식이 통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지금 가격이 사실상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일부 아파트 보면은 사실 너무 올랐다는 생각 많이 안 드세요? 비싸긴 비쌉니다. 뭐 표면적인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뭐 강남 지역. 평당 1억이 소설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은 어느 단지 찍어도 대부분 1억이 넘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이제는 뭐 준신축도 뭐 평당 1억 되고, 그렇죠. 재건축도 괜찮은 데들은 평당 1억.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되는 단지들이 있고, 특히 저는 비싸다고 생각되는 게 서울도 아닌데, 수도권인데 어마무시하게 오른 애들 있잖아요. 장난 아니죠. 평당 뭐 7, 8천씩 간 애들. 그런 애들 보면은 정말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만큼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내년을 봤을 때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할까?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특히, 우리가 이 하락 주기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그쵸. 예전에는 뭐 8년 주기설부터 해서, 틀리니까 9년 주기설, 10년 주기설로 계속 이제 이동을 바뀌었죠. 하는데, 지금이 솔직히 역대급 최대 상승장이긴 해요. 원래 한 7, 8년 오르다가 3, 4년 떨어지고 이게 반복됐었던 그 과거 시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역대급으로 길게 가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주기설에 의하면, 이제 이 주기설뿐만 아니라 공급량, 공급량도 보면은, 23년에 이제 지금 공급이 안 됐던 애들이 풀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언급이 되면서, 23년부터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3기 신도시가 진입하는 26, 27? 27년부터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시자고요. 우리 23년 이후 하락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질문이 두 개가 됐네요. 그래서 내년에 오를 것인가? 두 번째가 이제 23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후년이죠. 내후년에 과연 하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급량의 그 연동이 돼서 과연 떨어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년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상승은 할 걸로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분들이야 뭐 주구장창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크게 이제 신경 쓸 거 없고 어차피 뭐 떨어질 때까지 한번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데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해 와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거시 경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하락할 것이다로 돌아서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떨어졌다고 계속 주장하셨던 분도 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상승한다고 했다가 내년부터 떨어질 거다. 22년 전망하게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꽤 많아요. 그리고 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3년도는 이제 데이터상 서울의 공급량이 좀 폭증하는 시기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23년부터는 뭐 떨어질 거다.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그런 책도 쓰신 분인데 그런 분이 주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고 뭐 그런 이런 저런 주장이 다 있는데 저도 뭐 이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보자면 뭐 저는 저 책 제목도 그렇지만 27년까지 우상향 한다고 써 있잖아요. 일단 당분간은 좀 길게 간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전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서울과 수도권 쪽이고 뭐 그쪽 위주로 이제 기준을 잡고 항상 여기 내용에서도 일단 전제를 깔아요. 이 지역은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전국이 다 같이 오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서울시장 좋을 때도 이렇게 지방시장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서울시장이 안 좋을 때 지방시장 좋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항상 좋은 시장과 안 좋은 시장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공급량 많아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한다, 가격이 떨어진다, 거래량 없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돌았잖아요. 가격이 주춤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분들 또 하락론자분들이 보게 되면 봐라 벌써 시작했지 않느냐. 뭐 이 말은 또 맞게 또 들리기도 하고 서울이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지역도 아직도 불장도 많거든요. 그런데 뽑아서 얘기하게 되면은 또 오르는 것 같고 하니까 이거는 항상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시장 거고 제가 기준했을 땐 서울 그리고 이제 핵심 지역 같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당연히 오르고요. 왜냐면 이건 공급 물량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리고 23년도에는 한 23년 4년도에 7만 9천 호 정도가 들어오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그 정도 공급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서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가격의 어떤 그 상승률에 있어서 약간 진폭이 낮아질지언정 그 방향성은 틀려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이제 수요층을 많이 분산시킬 수는 있겠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저는 빨라도 5년 내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제일 빨라야 28년. 그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늦어진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는 25년부터 입주, 26년부터 본격화라고 얘기하지만 2, 3년 딜레이 될 것 같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진행하는 3기 신도시 자체가 사실 토지 보상금이 막대하게 또 풀리잖아요. 막대하게 풀리죠. 그러면 거기서 또 한번 파티를 간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향후에 조정이 된다 한들 지금 금액만큼 떨어지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토대로 보면은 지금 21년, 22년, 또 23년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공급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 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어차피 계획량이지 그때 딱 맞춰서 입주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자세히 단지별로 공급된다는 단지를 보면은 극소형이 많아요. 소형도 많고, 뭐 도시생활주택들 이런 게 많아요. 아파트 5년 안 우리가 원하는 30평대 아파트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정부에서도 공급량이 전 정부가 잘못했다. 우리 때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라고 그런 걸 또 데이터를 하는데 그걸 또 속는 분들이 많죠. 정말이네. 현 정부에서 정말 공급만 많았네. 전 정부에서 잘못했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닭장 같은 원룸 많이 줘봤자 뭐합니까? 필요한 양질의 주택이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외곽 쪽에다가 원룸짜리 지어놓게 돼서 숫자만 맞춰놓게 되면 이거는 돈 낭비인 거죠, 사실은. 그래 놓고서 공급을 맞췄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눈 가리고 앙하는 거죠. 이미 많이 낭비가 된 것 같아요. 굉장한 낭비가 된 것 같고 도시재생 사업에 그것도 돈 낭비죠. 아무 쓸데없는 한숨이 나오는. 결국에는 재개발한다고 거기도 지금 나오고 결국은 할 수밖에 없죠. 가보시면은 그냥 벽화에 그림 그려놓고 아스팔트 좀 깔아주고 배낭 좀 수리해주고 이런 건데 거기에 100억 이상 쓴답니다. 그럼 한 동네를 고쳐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돈 낭비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장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개입을 너무 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전 정권이 그 공급을 하려는 그 방식과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의 방식이 서로 충돌하면서 자,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도심 고밀도 개발로 넘어가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확 풀어줬잖아요. 재건축을 확 풀어줬는데 또 이거를
막으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택지도 원활하지 않고 도심 내 공급도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공급이 부족한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동의하는 거는 현 시점에서 추가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모든 지역의 상승, 모든 지역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를 지역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추첨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죠. 실제로 이번까지 오면서 정권의 규제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주춤했던 부동산은 있어요. 그 당시에. 1년 동안 주춤하거나, 그렇죠. 6개월 동안 주춤하거나, 그때가 기회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맞아요.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죠. 불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상담할 때 생각나는데, 강남에 이제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게 이제 재건축을 보기엔 단지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안전진단을 계속 넣었던 그런 단지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 12억이었는데, 3년 전입니다. 지금 24억이에요. 실거래가 찍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불과 2, 3년 만에. 당시에도 사람들은 비싸다고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는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제 전작 중에 10년은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남으로 찝어준 곳이 뭐 여의도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은 제2의 강남이니까 뭔가 좀 굉장히 비밀스럽고 완전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강남처럼 급등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역이 사실 강남급으로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제2의 강남의 후보지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알고 있을 만한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거 뭐 알려줘봤자 그 비싸고 어떻게 사요? 이런 그때 어떤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샀으면 지금 2년 반, 3년 채 안 됐는데 평균 9억에서 11억 올랐어요. 그게 비싸 보여도 비싸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핵심 지역은 능력 되는 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항상 직방에서 했었거든요. 옛날에 할 때 콘텐츠 끝날 때 오늘이 제일 싸다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 또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답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일단 오르는 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좀 덜 오르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다만 전반적으로는 하락할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23년 이후도 사실 보장할 수 없는 공급이 된다고 해도 또 수요들이 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2년 수요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즘에 보복 소비라는 말이 많이 돌잖아요. 지금 밤 늦게 택시가 안 잡힌답니다. 그럴 정도로 수요가 이렇게 묶여 있다가 한 번에 터지면 아무리 7만 호가 나온다 해도 이거는 금방 뭐 시장에서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해석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7만 호 하게 되면은 한 해에 그 수요자가 보통 한 5만 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자료 보면은, 7만 호나 8만 호 정도 되게 되면 오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전해나 전해에 2만 호, 2만 1,000호, 2만 5천 호 항상 모자랐잖아요. 그럼 누적된 공급 총량을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해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짝.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하락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거에 좀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공급 부족하고, 이 공급 부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금리, 유동성 공급이 책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요즘에 이제 대출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랑 차이가 3, 4%가 나요. 시장금리가 미쳤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한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금리 인상 됐으니까 이제 대출 부담돼서 뭐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힘들어지고 대출 못 갚고 집값 빠진다, 유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 유동성이 흡수되는 환경, 그러니까 긴축이죠. 다시 이제 금리가 인상하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긴축 정책밖에 없잖아요. 오늘 뿌린 거를 다시 걷어들여야 물가가 안정되니까, 이렇게 유동성 장이 이제 흡수되는 장으로 환경이 지금 변화될, 이번에 테이퍼링 발표도 했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환경과는 좀 상반된 주장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동성 공급이 테이퍼링 얘기도 했고 금리 상승되는데 왜 반대로 공급이 계속 될 거다, 유동성 공급이 계속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동성 공급이 계속된다는 그 표현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유동성이 이제 흡수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시장 환경이.
근데 유동성 흡수라는 게 그 표현에서 좀 어감이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돈을 막 뿌리고 그 저금리 상태에서 대출을 해갖고 돈이 생겼어요. 네. 근데 유동성을 흡수한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라이터로 불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뿌려진 유동성 자체는 시중에 남아있는 거지 테이퍼링이라는 말도 돈을 뺏어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는 이미 풍부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뺏어갖고 다 그냥 없애버리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그쵸.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태고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서 0.75%가 됐고 기준금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한 번 쉬었고 11월 달 돼서 이제 거의 뭐 단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1%가 되는 건데 1%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중금리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낮은 상태고 그리고 미국이 테이퍼링이 이제 한다고 했고 그러면은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24년 정도 처음 얘기 나왔었고 그러다가 맞아요. 23년 그러더니 이제는 내년 하반기 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단 말이죠. 물론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과 그때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빨리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연동돼서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금리가 워낙에 낮은 상태에서 뭐 또 일단 예비 보험적 차원이죠. 네. 또 경기가 불황이 되겠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뭔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금리 상태에서는 더 낮춘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몇 번만 낮추면 이제 제로금리가 돼요. 실질적인 제로금리. 그렇죠. 명목금리 상 제로금리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유례가 없었던 일이고 그렇다고 뭐 우리 마이너스 칠 수도 없는 거 그런 거니까 약간 선제적 차원에서 한 것 이게 하나가 있고요.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가계대출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었던 1800조 내에서 뭐 GDP 100% 넘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가계대출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11.6 대책 보셨겠지만 전 그 여러 가지 그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꽂혔던 키워드가 이제 분할 상환 부분이었거든요.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채무자들의 어떤 구매력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근데 구매력이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득에서 뭐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남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자가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겁나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3%에 빌렸다. 그러면 연 3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25만 원 내거든요. 근데 그게 1% 올라서 4%가 됐다 그러면 연 400이니까 한 달에 한 33만 원 정도 내는 거죠. 그럼 한 8만 원 정도 내면 되죠. 한 달에 8만 원 내면 돼요. 한 달에 지금 얼마가 오르는데 그것 때문에 파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적당히 올라도 그거 뭐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그런 요소들은 아닌데 문제는 원리금 상환이 되게 되면은 70만 원에서 뭐 8만 원에서 78만 원, 80만 원 내는 건 되지만 70만 원에서 갑자기 너 140 내, 150 내 이래버리면은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은 이제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규제가 전적 강력하게 좀 두려운 요소고 그러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잖아요. 그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전세 총량 자체가 총액 자체가 줄어들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내가 현금이 3억 있었는데 3억 더 빌려서 6억짜리 전세 갔다면 지금 3억 빌리는데 금리도 높아졌고 원금까지 갚아야 돼. 그래서 3억 못 빌리는 거죠. 2억만 빌려서 6억짜리 보던 사람이 눈높이를 낮춰서 5억을 본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전세 금액의 총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면 매매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고 그게 이제 뇌관이 돼서 부동산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역별 또 차등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강남에 있다. 예를 들면 그럼 강남에 전세가가 뭐 10억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은 뭐 돈이 5억밖에 없는데 5억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5억을 이제 대출 받아갖고 10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느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현금은 한 10억 있어요. 10억 있지만 뭐 금리가 워낙 저금리고 뭐 다른 쪽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활용해서 한 3, 4억 빌려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출 환경이 좀 안 되고 하게 되면은 덜 빌리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세를 들어가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거는 자녀들 학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도 거기서 여러 가지 인문적 커뮤니티를 쌓았을 거고 뭐
가장들도 아빠들도 뭐 직장 거리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강남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할 수 있죠. 네. 문제는 강남 같은 지역이나 여기 뭐 지금 마포 같은 지역이나 이런 핵심 지역 같은 데서는 전세가 그 금액이 좀 늘어난다, 전세 금리가 늘어난다거나 대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생기죠. 네, 있죠. 네, 그런 지역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핵심 지역인 거고 공급이 많다거나. 외곽. 그렇죠. 예를 들어 5억이야. 동네가 전세가 5억인데 그 동네 사람이 2억 5천 현금, 2억 5천 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갑자기 뭐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자가 나빠지게 올라가게 되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하죠. 마포나 강남에 계신 분들보다. 그냥 월세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강남에서는 10억짜리 전세 임대인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리 10억에 살았었는데 너무 금리가 높아지고 원리금 갚으라니까 9억으로 1억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은 됐어 필요 없어 나가. 그래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그렇게 요청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다른 임차인한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전세가가 하락하는 거고 매매가도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행됐을 때 대출 규제가 단행됐을 때는 피해를 보는 건 부동산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원화해서 봐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비핵심 지역이 먼저 맞았죠. 네, 먼저 빠지게 되고 조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 거는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하되 이렇게 됐을 때는 서민이라든가 좀 속된 말로도 못 사는 지역, 비핵심 지역이 먼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 가계대출,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구제책도 같이 내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뭐 바우처 제도를 한다든가 뭐라든가 그쪽에는 약간 특별 제도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그 어떤 명분이라든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굉장히 아래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그래요. 이게 지금 뉴스 기사 또 나왔는데 이게 원래 원리금 상환 이제 유도 정책이라고 해서 은행들은 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정책 모기지 상품 더 많이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또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기사에서 계속 그쵸. 이제 원리금 상환해야 된다 맞아요. 이러니까 또 원리금 상환을 강제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또 발표가 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권도 고민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이 뭐 가계대출을 어떻게 잡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실은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표를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또 완화가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가계부채를 잡는 것 자체를 좀 비논리적이라고 보는 게 집값이 이만큼 올라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집이 한 채로라도 필요한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대출 받아야 되는 비용도 늘어났는데 역행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규제잖아요. 돈을 그렇죠. 이전보다 덜 빌려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이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이 절실한 서민층이잖아요. 그래서 서민층이 박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대출은 제가 볼 때 가계부채도 뭐 관리는 해야겠지만 더 문제는 재정지출이라고 봐요. 맞아요. 미친 듯이 뭘 다 돈을 풀어제끼는데 그렇죠. 이거를 계속 용돈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용돈을 주더라고. 계속 좀 쓰라고. 씁니까? 뭐 잘 안 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유동성 공급이 이렇게 양이 줄더라도 어쨌든 그 아예 공급이 끊기고 회수하는 게 아니니까 시장에는 당분간은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공급 부족이 만성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동성과 떨어뜨려 놔도 이거는 오르는 건데 가뜩이나 오르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이미 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게 시중에 계속 우리가 링겔 맞듯이 유입이 될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전망할 때, 뭐 경기 전망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 요소가 실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 전망의 양대의 축을 보자면 일단 수급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거시 경제 측면을 봐야 되는 건데 수급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공급이 매우 부족한. 그러니까 결국은 상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요소가 하나 있는 거고 거시 경제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계속 저금리 상태에서 돈 풀어줬기 때문에 양쪽 다 상방이니까 가격이 쭉쭉 올라갔던 건데. 그렇죠.
이제는 여기에서 약간 주춤한다는 거죠. 테이퍼링 시작했고 금리 인상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수요가 여기에 있는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되거나 혹은 하방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상승 압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하방 합쳐봤자 여전히 전체적인 어떤 그 방향성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도 집 보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논리가 너무 비싸졌다. 그거죠. 길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 2, 3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 주구장창 했던 거거든요. 18년도, 19년도, 17년도에도 심지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사실 13년 9월 달부터 오른 거기 때문에 16년도부터도 뭐 3년 올랐으면 많이 올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네. 특히 그때 16년 봤을 때 그때 오르는 폭이 뭐 몇천, 강남 같은 뭐 1억, 뭐 5천, 1억 이 정도 올라갔을 때라서 2달 정도 기다리면은 겨울이 오니까 한 몇천만 원 빠지면 거래해야지 그랬던 돈이 아직도 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무주택자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꼭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근데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뭐 9.13 대책도 그랬었고 12.16 대책도 그랬었고 한 짧으면 2개월 길면 4개월 정도가 주춤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정책 때. 어떤 분위기인가 보느라고 서로 눈치 보느라고 가격이 약간 빠져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 심장이 좀 떨리시는 분들은 또 이 정책은 안 되겠네 하고 파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금매로. 그런 걸 잡았으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질까봐 못 사고. 안 떨어지면은 비싸다고 못 사고. 그냥 안 사시는 거지, 그거는. 돈을 버는 거는. 네. 그때 이제 좀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이게 기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거는 싸진 게 아니라고.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 논리입니까? 왜 그게 본인이 만족할 만큼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관뚜껑 들어가면 그 사이즈도 만족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핵심 지역 있잖아요. 핵심 지역은 영원히 공급이 수요를 잡을 수 없고, 상위 지역, 그게 피라미드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지역은 영원히 공급이 수요를 잡을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영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잡을 수 없다. 이거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영원히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영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생각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강남을 핵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강남을 원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죠. 사실은 돈이 쓰게 되면 다 강남 지역을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수구를 정확하게 뭐 정량적 데이터는 없지만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고. 근데 물리적으로 강남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죠. 뭐 결국은 나대지는 없기 때문에. 뭐 재건축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건데 재건축도 사실은 기존의 조합원들 다 주고 추가적인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봐야 몇천 세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동구만 봐도 그래요. 강동구가 거의 한 2만 세대가 한 2, 3년 내로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뭐 강남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도 그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가격이 2배가 넘게 뛰었단 말이죠. 8억 중반에 분양한 게 거의 호가 20억, 지금 17억, 18억이 실거래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과천도 물량 여러 개 있지만 가격이 뭐 지금 뭐 1단지 같은 경우는 23억이에요. 33평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급 폭탄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초대형 핵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어떤 예전에 그 정책관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강남에 있는 재건축은 그냥 공룡한테 소 한 마리 떨어뜨리는 거다. 밖에 그러니까 아무리 공급을 해봤자 여기는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강남의 집값은 부족해도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공급을 해줘도 인프라 좋아지고, 뭐 전체적인 또 상권 발달하고 하니까 또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강남의 집값은 저는 뭐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그냥 쉽게 표현해서 강남의 집값은 영원히 간다예요. 영원히 계속 올라간다. 전 그렇게 판단해요. 맞습니다. 그 강남을 비롯한 일부 핵심 지역들, 여러분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라, 지금 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언 같은데요. 핵심 지역은 영원히 공급이 수요를 잡을 수 없다. 명언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 외곽지가 좀 눈부시게 올랐는데, 그 눈부시게 올랐던 이유 명분은 GTX였단 말이에요. GTX 따라서 고양, 의왕 이런 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GTX가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참 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펌핑이 됐는데, 이렇게 GTX뿐만 아니라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개선되게 되면 또 시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GTX가 대표적이긴 한데요. GTX로 인해서 동탄, 일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역들, 수원, 의왕까지도 네. 이제 10억대 중반 아파트를 보는 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 됐단 말이죠. 아, 너무 몰랐어. 예, 이게 15억이면요, 여러분들 5년 전 강남 가격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집들이 5년 전 가격인데, 지금 지방에 있는 것들이 15억 정도가 되는 거고, 과천, 판교 이런 것들은 20억대 중반까지도 갔고,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거리라는 개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강남 접근성을 간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어서 강남은 더 가깝다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이라든가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도 물리적 거리는 비록 20-30km 떨어져 있다고 해도 지하철 타면 30분이면 강남 가는데 네. 그러면은 가격이 비슷해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GTX 역사가 있고 GTX의 역사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역까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확 늘어요. 우리 집에서 도보로 5분, 그리고 차 타고 30분. 이러면은 이제 35분 거리가 되는 건데, GTX 역까지 오는데도 한 15분 걸려요. 네. 여기서 또 거기 가는데 또 걸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우리 집에서 강남 급행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느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생각을 안 해. 그렇죠. 지금까지 고려 안 하고 그냥 GTX의 어떤 범위를 이렇게 확대 해석한 다음에 야 우리 집도 GTX 이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다성구장인데. 특히 3기 신도시 특히. 그렇죠.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올라가는 거는 인정받고 될 것 같으나 조금 외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기를 이용할 수 있어라는 것 자체마다 올랐던 데는 그냥 니네 집에서 원래 기존에 급행버스 강남 가는 게 50분 걸리는 거를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1시간 10분 걸리고 더 걸리는데 GTX 이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TX 고속 처리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실제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를 낼지 어떤 여파를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은.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약간 이 GTX 범위에서 좀 벗어난 지역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도 GTX 이용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물론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을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 특성상 한번 올라가면 잘 하락하지 않는 경제성 때문에 대신에 GTX가 개통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알겠죠. 야, 저기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럼 이용할 일이 없게 되는 거고 이 효과를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한동안 가격 정체가 되겠죠. 미리 선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GTX 하게 되면 다 꽂혀가지고 뭐라도 살려고 하는 건데 그 범위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호재, 그러니까 GTX 뽕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뽕 맞은 듯이 올라가가지고. 다 올라가니까. 막상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세권 반경 내에 정말로 역세권까지 가는 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은 미래가 아직 있지 않으니까, 현존하지 않으니까, GTX래!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서 서로 가격 올리는. 그리고요, GTX 자체가 대심도철도잖아요. 지하 70에서 80m입니다. 전철 탈 때보다 환승하는데 보통 2-3배 더 걸려요. 보통 지하철, 우리가 3번 출구에서 들어간 다음에 지하철 타려면 5분 걸린다면, 이거는 한 10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만 20분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버스 타는 게 낫다니까. 진짜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오프닝 때 말했던 내용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요즘에 이제 거래량이 줄었어요. 일단은 8월부터 시작해서 8, 9, 10, 11 이제 하반기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줄고 있고 이번에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가 좀 많이 거래량이 빠졌단 말이죠. 일단 대출 중단 사태가 가장 컸다고 보고 있는데 요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대세 하락의 전조가 아닐까라고 이미 하고 많은 채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중간에 한 2018년, 19년 갈 때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개념을 바꾸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락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유명했다가, 정말 유명했다가 그렇죠. 나락가고 다른 분이 뜨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또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겠죠. 네, 나올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상,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게 대세하락의 전조가 아닐까. 적당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아요. 가격은 뭐 높은 건 알겠는데, 뭐 일단 하락할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일단은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지역별 차등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동산의 특성인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이 뭐 이런 음료수가 모자르게 되면은 서울에서 막 모자라. 막 공급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만들던, 부산에서 만들던, 강원도에서 만들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해외에서 만들던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르르 한꺼번에 엄청나게 갑자기 물량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공급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울의 부동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주도나 강원도나 전라도에 아무리 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차등화돼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서민층부터 먼저 힘들어지는 거고,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힘들어지고, 전세가격 하락도 그쪽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출 규제다, 뭐 토지거래 허가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규제가 많아가지고 또 가격이 또 많이 오른 그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거래량은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세하락의 전조라 그러면은 서울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국은 또 불장이 많아요. 서울보다 지금 2배 정도 높거든요. 서울이 0.2이고 전국이 0.4이니까 거의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사 봤더니 경매 낙찰 가격이 역대 최고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래량이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뭐 수요들도 약간 주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압구정 갔을 때는 압구정이 거의 한 10,000세대를 했는데 물건 싹 다 뒤져봤는데 10개도 안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15억 이사니까 대출 규제라 그러면은 35억, 40억 되는 아파트들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돼요. 전세 한 푼도 못 사요. 그런데도 물건이 없고 부동산 가는 데마다 대기 손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지금 좋은 지역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없는 거고, 안 좋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자가 좀 떨어지는 증상도 보이는데, 그렇죠. 뭐 그래서 기다렸다가 사야지. 이원화되는 거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의 맥락을 보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떨어지는 부동산, 유지되는 부동산, 상승하는 부동산이 항상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은 상승하는 부동산 쪽으로 키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대세하락의 전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워낙에 부족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승률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할 만한 요인들은 뭐 키워드로 뽑아내자면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금리 인상된다? 뭐 대출 규제 하더라? 이렇게만 보게 되면 떨어질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상승 압박 요인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을 겨뤄봐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공급 부족이라는 게 뭐 적당히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한 3만 호, 4만 호 이상 지금 한 해에 그렇게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아직까지는 대세하락의 전조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아까 뭐 낙찰 얘기한 것도 진짜 그 하락의 전조 증상이면은 경매장에 개미새끼는 그렇죠. 없어요. 네. 왜 유찰되는 거 사야지. 그렇죠. 네, 없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이 하락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기사들이라는 거 보면 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만 공략을 해요. 네. 공급하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해주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대번에 알 텐데, 지금은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또 팔면 손해봐요. 그렇죠. 네. 앞으로 깨지고 뒤로 깨지는데 어떻게 팔아요? 못 파는데. 절대 못 팔죠. 못 팔죠. 못 파는데 팔아도 내가 손해볼 만큼 보태서 내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보태서 내놓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안 돼서 기다리는 것 뿐이지, 그 수요자 측면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매도자 측면도 고려해서, 지금 이래서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로만 파악하면 되지. 이게 하락의 전조 현상은 너무 같다는 거지. 그렇죠. 예, 너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네. 각 시즌마다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지역이나. 예. 뭐 대표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거래가 유행을 그렇죠. 했었고, 네. 지방 아파트들이 유행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공시가 1억이 다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고 1억 미만의 우수한 것들은 다 이제 사가지고 그 호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덤빌 수 없는 상황으로 됐고, 다음 투자가 또 중요하겠죠. 다음 투자가 중요하고, 일단 지금도 법인은 주택 사면 추가 과세 한다니 뭐니 또 규제 그 압력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나와버리면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죠. 못 빠져나오니까. 참, 양도세중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소굴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리는 그런 지금 부동산 상황이라서 이게 장담을 못해요. 장담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즘에 우리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사적으로 저희도 자주 보는데, 요즘에는 투자할 게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하냐면 재개발, 아파트. 이 두 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빌라에 대해서도 또 전문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서로 얘기해가지고 했다가 지금 공공재개발이니 뭐니 선정된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이제 고맙다고 말로만 하시는데 어쨌든 좀 최근에 또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제 신속도만 기획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빌라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거래량만 보더라도 서울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쭉 많았고요. 그렇죠. 쭉 많았어요. 이거는 진짜 이상의 현상이지.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바보들입니까? 옛날에 고정관념 치면 빌라 사면 뭐 안 오르네 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바보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빌라 투자 여전히 괜찮을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라 투자 좋죠. 왜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뭐 사도 돼요? 누가 물어보신다면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평균가가 12억입니다. 10중 8구는 못 사요. 그게 뭐 죽어버린 조언이 되는 거죠. 돈 뭐 2억 갖고 오신 분한테 서울 아파트 사세요 하게 되면 그 뭐 의미가 없는. 의미 없죠. 현실적인 조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고 나의 자금 요거만큼밖에 없는데 계속 그냥 요만큼만 들고 가자니 점점점 부동산은 멀어져 가고 하기 때문에 빌라를 구입하는 거는 좋다. 다만 지역적으로도 이것도 역시나 서울 쪽이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만 사야 되는 거지 외곽 지역에서는 사면 안 돼.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빌라와 아파트를 비교하게 되면요, 아파트가 좋아요. 또 둘 중에 하나 뭐 가질래? 거의 왜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아파트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상대적인 가격이 싼 거고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 수요 쪽으로 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네의 그 지역에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 빌라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는 구조예요. 지방보다 서울이 제일 비싸니까 서울이 제일 나은 거고, 또 지방 쪽은 아파트 같은 거 LTV, DTI가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도 싸고, 가격도 싼데 대출도 많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싸고 대출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이 빌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방의 빌라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소득 수준이 굉장히 좀 부족하신 분들이 형성된 시장인 거죠. 그런 분들이 형성된 시장에서 가격이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렵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공공재개발이다, 민간재개발이다, 이런 재개발 수요도 전국적인 수요가 덤벼들고 있고, 아파트가 비싸니까 직장은 여기 있고 애들 교육도 여기서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디 살긴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구입하는 실수요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공존하는 시장이 이 지금 서울 빌라 시장인데, 그동안 꾸준히 아파트만 이슈가 됐지만 지난 5년간 빌라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많이 올랐죠. 좋았다가 올해 특히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아파트 시장을 더 이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금액이 돼버렸고 그 수요가 일로 몰리는 거고, 그 다음에 뒤늦게라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뛰어든 수요도 있죠. 아 정말 계속 오르냐면서 뛰어든 시장도 있고.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서울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대의 화두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개발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부셔야 돼. 뭐 이제는 뭐 기존에 있는 빌라밖에 부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수요까지 몰리니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연히 서울 빌라 쪽은 자금 되시게 되면 투자하셔야죠. 저도 또 동의하는 게 이제 서울의 재개발을 지금 상황상 추진해야만 하는 지역이 700군데 정도가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그 시간의 문제지 결국 여기에서 과반수가 다 아파트의 형태로 바뀔 거라고 좀 봅니다. 용적률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봤을 때 아까도 초도에 제가 투자의 최고는 최저의 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걷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까도 말했던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고 사람들이 찾는 수요지라면 이게 아파트가 될 만한 그 탈바꿈 될 만한 그러한 원자재죠. 어차피 이게 다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원자재를 사라. 반지를 못 사면 그 다이아만 사든지 그렇죠. 사놓고 기다리면
이게 올라가서 이것까지 한 번에 살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소득을 모아서 나머지 링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석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다 비싸지기 전에.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 저는 빌라 투자 괜찮다고 보고 지금 투자 중에서 내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유일하다. 맞아요. 유일하다고 봐요. 아니면은 아파트의 분양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아파트는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 반면에 빌라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수요가 일로 많이 환원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수요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빌라 투자 지금 시점에도 충분히 괜찮고 좋다. 이렇게 둘이서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22년부터 27년을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22년에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게 또 다음 정권 시기입니다. 대선. 다음 정권 시기예요. 22년부터 그러네요. 27년인데 네. 그거 모르고 한 거예요, 이거? 저는 앞으로 한 5년 모르겠다 싶어서. 대박이네. 노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다음 정권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정권을 보니까 사실 그 전만 해도 정권이 바뀐다 해서 부동산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바뀌었죠. 반대로. 바뀌었죠. 잡아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올려버렸죠. 네. 자, 그래서 내년 대선이 있는데, 이제 3월에 대선인데, 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일단은 이제 거대 양당 중에 대통령이 탄생하겠죠. 거의 99% 확률로.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의 공약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는 걸 알고 있고 현재 여당의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정부 정책과 기조는 같죠. 기조는 같은데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을 쓰겠죠. 뭐 토지 보유세라든가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실효세율을 지금 0.17%인데 1%까지 올리겠다. 그럼 산술적으로 0.17%가 1%가 된다라는 것은 6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계속 늘릴 것이고, 뭐 이러저러한 세금 강화 정책이라든가 공공성을 계속 강조한다 그러면 시장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전반적인 어떤 거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건 좋진 않겠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둘 다 똑같이 공약 자체는 5년간 250만 원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공공 주도형이 되는 거고 한쪽은 민간 주도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주도형이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완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화책 정책가 되는 거고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나 종부세가 강화돼 있으니 이런 것도 풀어주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단 이제 어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틀려요. 한쪽에서는 공공 많이 지어줄게. 거기 들어가 살아. 라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저렴하게 줄게. 저렴하게 대출을 잘 해줄 테니, LTV 80% 얘기도 나오고, 원가에 줄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는 공공임대에서 살게 해주게 되면 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원가를 준다고 해도 일단 가격 자체 높겠죠. 공공보다, 그 임대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LTV 80% 받으면은 사긴 사는데 그거를 갚아나가는 동안 고생은 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내 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반면에 공공임대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거기서 편하게 잘 살았는데 그러고 나선 이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옛날에 장기전세 시프트 나왔을 때도 20년 장기전세 우와 이러고 있는데 저거 들어가면 바보 된다. 2008년도에도 그런 칼럼을 제가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2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고. 집값은 미쳐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어떻게 보면 국가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져야지 국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 두 어떤 정부의 입장이 명확한 오차를 보이고 있고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시장 기능을 좀 믿는 사람으로서 민간에도 활성화되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길인 거지 서민층 같은 거 계속 공공임대 해줬다가 뭐 이제 조건이 안 돼. 근데 조건은 굉장히 낮은 서민층인데 내가 조금 높아져서 여전히 난 서민인데 이건 혜택 못 받고 집은 없고 가격은 올라있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 그때 누가 지켜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더군다나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한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우리 이제 문정부 때 좀 해왔지만 결국 가격 전혀 못 잡고 로또 분양만 양산시키고 부작용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불로소득, 뭐 투기 세력 환수 뭐 이런 것들의 키워드만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5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지만 가격 자체는 굉장한 양극화가 되게 돼서
시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더 상승을 하게 되고 대신에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좀 괴로워질 수는 있겠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 내는 것들은 다 전가하게 되면 그 전가가 되는 거니까 가격은 또 올라가는 것들이고 이래서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이 좀 시장 안정화가 되고 가격이 오르는 떨어지는 걸 떠나서 좀 정상적인 기능이 되려 그러면은 좀 어디를 좀 선택해야 될지는 좀 이제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죠? 이미 보이고 있고, 예, 이미 이거 임대주택을 여러 개 짓는 거는 이 1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공공 임대주택이 있으면 그게 문화가 됩니다. 그럼 문화가 되죠. 예, 근데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어봐야 예, 아무짝에도 저는 쓸모없다고 보고 결국에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결국에 주거비가 낮아지면 딴 데 돈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 모아. 네, 절대 못 모아죠. 예, 못 모아서 결국에 또 나라의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계속 그런 삶을, 나의 기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죠. 국민이 자립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립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서민이 있으면 그 서민한테 먹고 살라고 월 한 50만 원 줄게, 60만 원 줄게. 이게 복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먹을 것만 주면서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표 냉장고. 편행당. 표 냉장고. 계속 냅두면은 표 꺼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봤고요. 이제 책 내용 좀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네, 책을 이렇게 했는데, 사이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담겨 있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궁금해하는 내용은, 그래서 내년 5년간 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봤지만은 몇 군데 지역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한 군데만 얘기하자면 어느 지역, 그냥 단지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네. 애둘러서 이 지역은 좀 네. 5년 뒤까지 좀 수요에 집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은 어쨌든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으니까 뭐 신축, 이제 미래 신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이 상당히 네. 이제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좀 금액이 좀 비쌉니다만 뭐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네. 목동이라든가 이런 쪽을 사실 좀 눈여겨보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근데 한남이라는 곳은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죠. 네. 대산 임수에 한강과 공원과 남산과 그리고 주거지 일대가 전부 다 정말 으리으리한 50억에서 100억, 150억, 200억 하는 집들을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일단 그 새 아파트 뭐 3,000세대, 2,000세대, 5,000세대짜리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금액대가 뭐 무시무시하죠. 30평대 배정받으려면 뭐 현금 뭐 20억 정도가 준비가 이상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일부 뭐 분담금까지 감안하게 되면 뭐 22, 3억에서 25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거의 뭐 웬만한 강남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 신축가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반포의 가격이 아크로 일보파크가 42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물론 강남과 이제 강남의 아성까지 도전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직은. 왜냐면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거의 한 85%, 90% 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또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어떤 굉장히 사람들이 추구하게 될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 지역은 저는 아직도 싸다. 지금 금액으로 사도 더블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도 좋고 목동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재건축이 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재건축이고 학군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지구니까 하나의 신도시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대거 한 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대거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가격이 이렇게 뭐 8억짜리가 9억 되고 9억이 10억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획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탈출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그 금액이지라고 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낡은 아파트가 있고 뭐 그냥 이런 동네였지만 가보게 되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럼 가격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네는 그저 그런데 우리 것만 새 거가 되면은 동네에서 조금 나은 정도 수준인데 동네 자체가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시각이 시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뭐 노원구도 있고요.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재건축보다 주변 일대가 같이 재건축되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은 물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네, 목동이 한 26,000, 뭐 노원구도 뭐 주공 빼고 다 합치면 4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서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방에서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주변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대규모 개발이나 똑같은 상황이 어느 지역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괴단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의 차이냐? 공급량은 똑같지만 수요의 차이인 거죠. 수요가 적절하게 잘 있는 곳에서 공급이 많이 되는 곳이 오히려 가격 상승에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사이클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서 또 가장 궁금할 수 있는 5년 차후 이제 22년부터 27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지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남뉴타운, 또 목동, 그리고 상계,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렇죠. 그 단지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정비사업 새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될 신축들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승훈 대표님이 쓴 책 마지막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에 검은색이니까 네. 굉장히 눈에 띄어요. 썸네일 할 때 노란색, 검은색 자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대한민국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역적인 언급이 그냥 어디가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명분, 논리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또 저희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승훈 소장님 불러서 같이 이런저런 수다도 계속 자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대표님 채널도 있으니까 또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은 또 지역 분석을 그렇게 잘하셔요. 특기가 지역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또 채널 구독도 하시고 같이 보시면 저희랑 같이 연동된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하단에 또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놀부와 이승훈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